그 요즘에 너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가요? 세상이. 좀 어수선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독특한 사회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계속 시위하거든요. 이거 시위라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 참정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 요구고 뭐 이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위라고도 부르지 말라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 오래 못 간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심점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얼마 전에도 나는 그 근처 살잖아. 나는 그 맨 처음에 거기 진짜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태극기 들고 거기서 막 할 때 나는 그 이튿날 바로 난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크게 이제 팜플렛 같은 걸로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서 이념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사진 자료 한번 올려줄게. 내가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전선동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는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아나키즘이야.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야 나도.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2030이 원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정치적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부정선거 세력이 지금은 거기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구심력이 생겨가지고 뭐 당장은 아니어도 다음 선거에 영향을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여론전이라고 그랬죠. 이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한번 다뤄볼까. 네. 뭡니까 이게 한글로 바꾸면. 한전. 네, 저자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별명이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붙인 거고 자칭 또 본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와. 그냥 딱 이 사람에 대한 평가만 봐도 뭐가 되게 극단적이죠. 아무튼 오늘 요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흥미가 안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공부했던 사람이 있어. 바로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 그리고 나치의 선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또 대박이 나요. 어쨌든 책으로? 뭐 책도 대박 나고 본인 비즈니스도 대박이 나고 뭐 유명한 사례는 좀 알지 않나? 담배 여성 흡연율을 폭발적으로 늘린 사람으로 유명하잖아. 어떻게 했을까? 잘 나가는 잘 나가네? 여배우한테 여배우한테? 세련된 거의 상징으로. 그치. 근데 좀 반만 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책에 다 안 나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뭐 당시에 이 사람이 189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이때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여자들이 바깥에서 막 담배 피고 이런 게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금기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방금 기차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좀 세련돼 보이고 도시적인 여자들한테 바깥에서 담배 피라고 해가지고 담배 좀 뻐끔뻐끔 분다고 폈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근원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여성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금도 뭐에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주목을 한 거야. 이 선전가들이 가장 잘 활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언어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담배라는 건 마초적인 표현이잖아. 지금도 내 친구가 말보로를 하루에 2갑씩 피는 애가 있어. 와, 진짜 마초야. 보고 있니? 안 볼 것 같긴 한데. 말보로를 2갑씩. 그 별명이 아무튼 멋있는 친구입니다. 뭐지? 이하 생략이. 왜냐면 본명을 얘기할 수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그 보통은 마초적인 행위로 보잖아. 담배 피는 거. 그 옛날에 뭐 제임스 딘 뭐 여성들이 담배 피는 행위에 대한 무의식을 자극을 해야 돼. 자유의 횃불. 와. 여성이 담배에다 불을 붙이는 행위가 자유의 횃불. 기존까지 억압돼 있던 이거를 해방하는 식의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리 행진을 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난 모르겠다. 요새 유튜버 때문에 이제는 뭐 하도 사람들마다 그 이제 리셋네가 요새 잘 나가나? 근데 너무 그 소녀소녀한 분들한테 담배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거야. 담배 불고 막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여성들이 저걸 보면서 억압된 그러면서 흡연율이 확 올라가요. 갸루랑 똑같은 거야. 그치.
실제로 네. 버네이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동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무의식에.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여기서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그 아이린 캐슬이라는 되게 그 당시에 유명한 무용수가 있었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나 젊었을 때 뭐 아이유 정도 될 것 같아. 아이유가 예전에 국민 여동생 막 이런 식으로 잘 나갔잖아. 아니면 이효리 옛날에 잘 나갈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르려나? 옛날에 이효리가 뭐만 사면 다 팔렸어. 근데 그 사람이 아이린 캐슬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단발로 잘랐대. 무용하는데 좀 긴 머리가 거추장스러워서.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다 단발로 잘 다 단발로 자르니까 갑자기 누가 울상이 됐을까? 그 머리 그 뒤에 이 머리망을 판매하는 회사가 버네이스한테 와가지고 나 죽겠다고 하는 거야. 이거 저 아이린 캐슬 때문에 나 이거 머리망 판매율이 너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판매율을 올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단순하게 머리망 많이 파세요 그거는 이제 말로는 광고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근원적인 부분을 좌우해야 돼. 배후의 조종자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 사람 유명한 일화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맨날 나오는 건 뭐 베이컨 미국 아침 식단에 베이컨하고 그 저기 계란 후라이인가 그거 먹이려고 의사들한테 베이컨 몸에 좋다고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찾아보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나와. 그래서 원래는 베이컨이 뭐 기름이 많고 좀 느글느글하니까 안 먹었는데 가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베이컨이 몸에 좋다고 이렇게 안 물어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칼로리가 높으면 아침에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근데 아침에 걸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의사들이 과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아침에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좋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 긍정적인 부분들만 편집을 해갖고 그거 이제 숫자로 표현해요. 숫자로 몇십 %가 좋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뿌려. 아침 식사로 베이컨이 좋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한 식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단이 바뀌는 거야. 베이컨으로. 근데 이게 우리도 지금도 이제 마케팅 공부 같은 거 하면은 뭐 권위의 법칙, 설득의 심리학 막 이런 책 보면 막 나오잖아. 이런 거 굉장히 잘 활용을 한 사람이에요. 뭐 벨벳 장사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뭐 디자이너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막 벨벳 유행시키고. 이게 지금도 쓰여요. 나 지금도 아침에 예를 들면은 요새 공중파 잘 안 보는데 그래도 한 번씩 막 볼 때가 있어 뉴스 같은 거. 그 채널 넘기면 무슨 아침 방송 같은 데서 뭐 귀리 콩인가 막 이런 게 좋다고 얘기하고 채널 딱 열리면 무슨 홈쇼핑에서 그걸 막 팔아. 진화를 한 거지 그런 식으로. 다 쓰인다고. 그 케이블에서 무슨 맨 의사들 쇼닥터들 나와가지고 당뇨를 뭐 낮춰주는 음식 막 이래갖고 나오고 채널 딱 돌리면 바로 홈쇼핑에서 내가 못 믿겠으면 내일 가서 해봐. 진짜로. 지금도 그렇게 나와. 다 이게 이런 방식의 프로파간다가 진화를 한 겁니다. 뭐 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찾아보면 너무 많아. 이거 얘기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야. 사실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따로 있어.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봐. 이 사람이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엘리트주의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 최근에 기창이랑 나랑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이제 좀 친한 후배들이 내 입장에서 친한 동생들 이제 나까지 포함해서 넷이 앉아가지고 호프에서 오랜만에 지내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 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이게 정말로 좋은 건지 의심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중들이 너무 우매하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을 보면 자기는 너무 답답하대. 내 특정 세력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막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지금 이런 것들을 지지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이거.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하고 나랑 같은 한 표인 게 너무 억울하대. 근데 그런 글들 요즘 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잖아. 이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조차도 나 가끔 그런 생각 든단 말이야. 저 사람이 저런 한심한 소리들을 막 하는데 저게 다수의 표를 얻거나 지지를 얻어가지고 지금 세상이 내가 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난 간다고 나도 많이 느끼거든. 그럼 저 사람의 한 표와 내 한 표가 동등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답답하거든. 나도 막 보고 있으면. 근데 지금 우리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내가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는 그 당시 사람들도 느꼈다고. 민주주의가 정말 맞나? 근데 자, 이 위에 그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어.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거든?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매하다? 그것도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이 이렇게 모였으면 내가 여기서 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냥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네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르봉 이렇게 봤더니 옛날부터 나폴레옹 시대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도 같은데 딱 3-4명만 모여도 얘가 그냥 지적 능력이 하락을 하더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휩쓸린다고. 뭐해? 여론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은 우리는 여럿이 모여서 우리들이 그 집단지성이 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집단지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어떤 파편화된 정보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은 그게 안 틀릴 가능성이 높아. 이해했어요? 네. 저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개념화된 지식들 있지.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명이서 모였으면 한 놈은 저게 뭔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여럿이서 구해야 되면은 가장 저지능에 맞춰진다. 역사를 보니까 늘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적 수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혹시 지혜롭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약간 좀 멍청하다는 사람. 그치 흔히 얘기하는 좀 멍청하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요쯤에 맞춰지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군중심리에서.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할 때 결국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간 플라톤이 지배한 유럽에서 이 계몽주의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이 계몽주의, 이성, 합리주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적인 어떤 합리주의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시각이 생긴 거야. 언제부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1776 막 이런 시기부터. 저기 국부론 같은 게 나온 시기부터. 18세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뭘 믿었어? 인간의 합리를 믿은 거라고. 왜? 플라톤이 이성을 강조하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가 프로이트가 근대를 연 철학자 3명 중에 들어가?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나 옛날에 대학 다닐 때나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프로이트가 맨날 들어가는 게 난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프로이트가 뭔데 그냥 꿈 해석하는 사람 아니야? 무의식.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는 막 꿈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근데 봐. 프로이트가 왜 이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성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을 밝혔잖아. 즉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거는 네가 지금 움직이는 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걸 밝혀야 되는 게 꿈의 해석인 거야. 이 양반이 하는 걸 보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보니까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구나. 그럼 그게 이제 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게 무의식에서 그 욕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걸 가장 앞서서 군중들한테 본 게 르봉이야.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르봉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의 학파로 프로이트는 이제 설립이 되는 거고 놀랍게도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프로이트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게 운송수단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사? 예전에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내가 볼 때 저걸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애인데 몇 년씩 기다려갖고 예약해갖고 막 사는 거야 그걸. 그러면서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그럼 그 친구가 그 차를 살 때 본인이 과연 운송수단이라는 가치로만 사겠어? 나한테 그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산다고 할 때도 그 내면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코카콜라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 아는 사람 중에 네네. 본인은 코카콜라 맛을 막 구별을 한대. 근데 내가 실험해봤더니 못하잖아. 그 현장이 있었죠. 다 봤잖아. 너희들 눈으로 봤잖아. 지금 뭐냐면 브랜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어떤 작용들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움직이는 동기가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게 요런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인데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풀어낸 게 에드워드 버네이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플라톤을 적어놨냐면 봐. 이거 이제 우리 예전에 열린사회 그적들을 다시 보면 뭐 좋을 텐데 안 보겠지만 그것도 내가 뭐라 했어. 우리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분법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지도자나 철인 정치나 이런 게 뭐야? 엘리트가 철인이 이 사람들을 위에서 계몽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인간도 감정이 아니라 이성화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엘리트가 되려면은. 사실 그 얘기인 거야. 그 르봉이 뭐라 그랬을까 군중을. 그러면 결국엔 다 저런 데서 출발을 하는 건데 군중은 여성적이다,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생각을 짧게 하고
어떤 생각이 들면 길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순간 이 얘기를 하거든. 군중심리에서. 이거 똑같이 누가 얘기했는 줄 알아? 이거 나이투쟁에서 히틀러가 얘기해요. 여성들은 다루기가 쉽다고, 감성적이어서 프로파간다 하기가 쉽다고 얘기해놨어. 그러면은 괴베스랑 히틀러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선전 철학에서? 버네이스한테 이 사상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한 사람이 한 표가 맞냐, 아니면 요새 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뭐 계몽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까도 내가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뭐 자기들끼리 논리로 싸우고 있는 거야. 이해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들 입장에서는 논리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뭐가 있는 거야? 결국엔 엘리트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해하죠? 그래서 맨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게 도대체 그 프로파간다 책 소개한다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근데 우리는 항상 책 볼 때 머릿말하고 내가 맨날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1장 1절이잖아. 그럼 메도우스 버네이스가 프로파간다 1장 1절을 뭐라고 써놨을까? 교육받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트가 인간 의견, 여론을 지성으로 조작하는 게, 조작한다 그래. 조작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1장에 맨 처음 문단부터. 그리고 이렇게 형성돼서 벌어지는 질서들이 있을 거야. 그게 보이지 않는 정부다. 맨 처음 딱 첫 문단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놀랍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이런 데서 오는 거라고.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러면은 이제 딱 우리가 왜 이런 책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러면서 이제 선전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는 그거야. 엘리트들이 있어. 내가 뭔가를 더 알아, 저 사람보다. 그러면 양성내 그룹이 있고 이기창내 그룹이 있고 문 대표의 그룹이 있어. 이거 짚어야지. 문 대표의 그룹이 있어. 양성이 믿고자 하는 이게 맞아. 이기창이 생각하는 뭐가 맞아. 아니면 문 대표가 생각하는 뭐가 맞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버네이스는 싸워 이겨야지. 그쵸. 여론이 저쪽으로 못 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란 얘기야.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은 내 상품이 상대 상품.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의 갤럭시보다 좋잖아. 근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누구야? 나야. 애플의 영업사원인 나라고. 그래서 버네이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믿어야 한다. 내 상품이 정말로 믿어야 한다고.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좀 전에 여성들이 흡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들은 본인은 정말로 믿은 거야. 나중에 내가 물론 자유햇불 막 이런 얘기 했지만, 뭐 세균을 없애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거 막 노는 거야. 선전 활동을 할 때.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이 103세까지 살거든? 올해도 살아. 아무튼 그 95년인가에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이제 그때쯤 되면 다 알잖아.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거를. 그쵸. 그래서 자기 의견을 철회하기도 해. 그러니까 본인이 믿었던 거야. 자기는 정말로 엘리트주의자로서 뭐라 그래?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였죠,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진리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 얘기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 우리 예전에 나이투쟁 할 때 누구랑 비슷한데? 우리 저기 코스염 달린 분이 비슷한 얘기 하잖아.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그래서 나이투쟁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실제로 히틀러가 1915에서 16년 사이에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있었잖아. 1차 세계대전 참전했잖아. 근데 자기는 믿어 의심치 않았대. 독일 제국의 승리를.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히틀러 편에서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야. 뭐라고 얘기해? 전단지, 이거 삐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막 오는 그 선전 내용 라디오가 들리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서 히틀러가 나중에 이제 전쟁을 그 병상에서 지켜본다 그러잖아. 증거를. 그 이 사람이 나이투쟁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선전에서 졌다. 독일 제국은 질 나라가 아닌데 선전에서 졌다. 봐.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1915년, 16년 그 사이에 선전에서 졌다라고 본인이 느꼈잖아. 이때 만들어진 게 CPI, 연방공보위원회라고 우드로 윌슨이 이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나뉘면서 대통령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전쟁 안 해. 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공약으로 걸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역사는 그렇게 내가 전쟁 안 한다고 흘러가지가 않아. 근데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 내가 전쟁 안 한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지금 재선이 됐잖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을까? 선전이 필요한 거야, 그때부터. 그래갖고 CPI를 만들고
우드로 윌슨의 그 당시 가장 핵심 참모가 누구냐면은 월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47년에 뭐 냉전이라는 말도 막 쓰고 이러거든. 우리가 이제 냉전하면 다 뭐 냉전이 뭔지 알잖아. 그런 말도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월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여기서 활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핵심 참모로. 그 밑에 버네이스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월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딱 요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1922년에 여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버네이스가 23년에 여론 정제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또 나름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쓴 책이니까 이게 독일로 건너가서 괴벨스의 책장에 꽂히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히틀러도 자기 그 당시에 내가 그 나이투쟁이 언제 나왔다고? 그때 그 맥주홀 폭동 이후에 1편이 거기서 나오고 막 2편에 막 이렇게 또 나와서 또 쓴다 그랬잖아. 네, 그죠. 그 시기 때랑 다 이런 시기 때가 겹쳐갖고 이 시대의 선전장관인 괴. 이 사람이 나이투쟁 맨날 보고 여론정제 맨날 보고 이제 28년에 이거 프로파간다 책이 나오죠? 그렇게 그냥 그 박사 머리 좋은 인간이 그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그냥 괴벨스가 시대의 천재라서 나와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쌓이고 뭔가 아무튼 뭐 이 당시에 이 엘리트주의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실제로 그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그 모병 그 모집률을 군인 되는 게 확 올라갔어.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안 거지. 정치인들이 다 그 달콤한 말로 젊은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막상 했더니 다 막 팔다리 하나씩 잘려서 오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란 말이 그때부터 엄청 안 좋아진 거야. 근데 그거를 인식을 바꾸겠다고 쓴 게 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도 비즈니스랑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공부를 많이 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상당히 맞는 느낌이 막 들어. 실제로 성과들을 막 내니까. 그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활동을 할 때 음식 사주세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알잖아.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방금도 내가 지금 엘리트주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 같은 인간이 지금처럼 와가지고 요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요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저 선동하는 놈들 때문이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피터 드러커가 했어. 좀 이상하죠? 맞는 것 같잖아. 이 사람이 하는 말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설득이 된다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인의 종말에서 자기가 이제 독일 사회를 막 보니까 실제로 이제 히틀러가 총통까지 됐을 때 그때 총통이 되기 직전에도 라디오에서는 나치당은 이상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여론전이 승리가 돼서 히틀러가 독일이 독재국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다 저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정부에서도 알고 대다수의 지식인 국민들이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조건 이 선동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이 선전에 미쳐 있으면 피터가 뭐라고 하냐면 선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 버네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지. 선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저 취약해진 국민들이 혹은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대. 그럼 거기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걸 막 긁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선전 자체를 방금 버네이스는 자기들은 뭐 진리를 찾아가고 뭐 엘리트가 뭐 해야 된다고 어쩌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은 그 비즈니스로 취하면 고객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잠깐은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야. 듣고 싶은 얘기를 막 해주면. 그럼 곧 어떻게 돼? 독일 사를 봐서 알잖아. 현실을 곧 그냥 패망하게 된다는 거지. 현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자체가 세상을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버네이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세상을 좋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기업인들도 이 사람이 기업도 자문을 많이 했으니까 기업인이 어떻게 해야 돼? 내 상품 만들면 우리가 뭐 제일 좋으니까 좋다고 남의 거 깔아 뭉개고 내 거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얘기야. 아래에서 위로. 그죠?
그리고 내가 그때 지난 영상에도 그렇지만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영웅 르봉은 막 신을 원한다 그랬거든. 뭐 구원자? 그러니까 영웅.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계몽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피터 드러커는 구조를.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까 봐봐. 우리가 여성 인권이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정말 내가 주변에 99%의 사람이 다 무슨 뭐 그 여성 운동가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인식이 변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터 드러커 그렇게 얘기 안 해. 타자기라고 해. 타자기. 타자기를 발명한 사람이 여성 인권을 바꿨다는 거야. 왜? 원래 문서를 다루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남성적인 거잖아. 남성들이 하는 거잖아. 글을 쓰고 도장을 찍고 이건 원래 남성들이 하는 거라고. 근데 타자기가 발명된 다음에 누가 하냐면은 여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여성 타자를 막 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뽑혔거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타자기가 발명되고 1세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여성들을 회사에서 뽑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성들을 뽑기 시작하니까 여성들이 일을 곧잘 하네? 라고 하면서 여성 인권이 올라갔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혁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를 보는 눈이고 그거를 깨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선동하고 선전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야. 피터 드러커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이 버네이스류의 사람들은 계몽해야 된다 그러잖아. 사람들을. 그럼 뭐야 반대로는. 교육인데 뭐가 달라요? 이것도 교육 아니에요? 재교육. 무슨 재교육? 저 사람이 지금 이 혁신에서 변화된 이 산업 안에서 자기의 인격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 군인들, 태국 군인들 그 사람들이 막 선전 막 이 쌍놈 새끼들 니들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막 우리 그 택시 드라이버 그 저기 영화 마틴 스콜세지 그 영화 보면은 그 나오잖아. 세상 적응 못하고 막 그 사람이 막 맨날 택시 타고 다니면서 막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막 나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재교육을 시키란 얘기야. 재교육. 이 사회에 기능하게 헛짓거리 하지 말고 돈 풀지 말고 복지 너무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이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들어가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알아서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그럼 어떻게 되냐. 이익이 잘 되면 그럼 기업이 하나하나가 그 퀄리티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거기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리더들을 이 사람들이 재교육해서 들어간 사람들을 막 다루면 안 될 거 아니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온 게 경영학이야. 이 사람들도 재교육해서 당연히 사회 그 일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지만 이 산업사회 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의 리더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게 경영학이야. 그래서 이 사람 피터 드러커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혁신과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광고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 마케팅은 결국 혁신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애플하고 삼성 갤럭시 얘기했지만 그럼 내가 삼성 갤럭시가 좋다라고 우리 뭐 돌아가신 이건 회장님이 갑자기 환생해 가지고 야 갤럭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얘기한다고 그 직원들이 그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럼 누가 판단해? 그걸 고객이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혁명적인 사고였던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정치도. 우리는 정치인들이 뭔가 누가 영웅적인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막 선동 막 지금 이런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막 별로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 바람직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이 재교육을 할 때 경영자와 이 재교육을 할 때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던 군중, 대중, 백성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 계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바람직한 시민이 뭐냐? 우리는 책을 만든다 쳐?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치라는 얘기지. 결국에는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 산업사회의 정치, 그 다음에 가족 말고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조직.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그게 이제 기업인데 그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 국가에서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 기업인들을 양성을 해야 될 거고 제대로 된 기업인들을.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 사람들 재교육하라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딴 것 좀 그만하고. 그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무슨 뭐 매니지먼트는 나중에 나온 거고. 그냥 기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능하게. 그래서 저 시민이라는 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여의도? 응. 예. 예. 시위란 말을 안 좋아하시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대표님 눈에는 조금 새롭다. 그쵸? 그쵸. 왜냐면은 선동하지 말라고 네. 얘기하는 세대가 인류 역사에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난 여기에 이게 뭐 흥미롭다고 그러면 좀 너무 큰가? 신선한 거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거지. 나는 누군가한테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선동하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얘기거든. 그쵸. 이게 내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되게 신선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나는 모르지. 나는 뭐 예언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분명히 이 세대가 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로 이루어지는 세대라고 봐요. 여러분들 세대지.